결국 재테크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 거니까. 여전히 뭐 부동산이 더 좋죠. 부동산 일단은 좋을 것이다. 왜요? 주식은 지금 주식 시장은 어제 한국 주식, 오늘 한국 주식,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나요? 미국 주식도 박살이 좀 났던데. 왜 이런 거죠? 저희 계좌도 좀 박살이 난 건데. 예, 저도 그 모 증권사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아침에 로그인을 하는데 홍춘욱 씨의 님의 계좌 잔고는 전일 대비 얼마 줄었습니다.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아, 그게 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알려줘도 돼. 알고 있어. 저도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 그렇게 빠지면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성장주 좋아해서 네. 꽤 미국 나스닥이나 나스닥 관련돼 있는 기업들 주식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어제는 좀 무서웠어요. 지난 밤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됐던 거죠? 역시 금리죠, 뭐. 금리.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난해 연말에 6.8까지 나왔잖아요. 6% 넘는 되게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온 데다가 여기에 이제 연준의 의사록 12월 달에 열렸던 회의를 한 달 지나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죠. 네.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요거는 우리 시장의 참가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회의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진짜 그렇게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이 있었는 것 중에 정제해서 일부만 공개하는 게 회의록이에요. 근데 그 회의록에 뭐 예를 들어서 양적 축소, QE의 반대말인 네. QT, 타이트닝 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금리 좀 열심히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으니까 시장금리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하자마자 바로 나스닥이 왜 금리에 이렇게 취약하냐 하면 두 개 때문인데 네. 첫 번째는 이 나스닥이나 뭐 아무튼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BBIG든 뭐든 성장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불황에 강하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황에 강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성장주는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도하는 기업이죠. 그러니 이 기업들은 경제가 좋으나 나쁘나 이익이 나요. 또 이익이 적게 날 뿐이지 네. 매출액이 늘죠. 예를 들어서 쿠팡. 이익은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출이 늘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돈을 지금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버닝한다고 저희가 그렇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기업들이 네. 성장주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는 투자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좋아하냐면 다른 비교 대상 기업보다 탁월할 때 좋아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장주 투자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장주는 뭐냐면 항상 비교격이에요. 네. 다른 기업보다 얘가 탁월하다. 근데 이게 언제가 다른 기업보다 압도적인 탁월함을 보이냐면 불황이거든요. 왜 우리가 테슬라에 그렇게 열광하냐 하면 차도 다 안 팔리고 전부 다 사람들이 밖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차도 뭐 렌트카 회사들 다 팔고 그러던 거가 2020년인데 네. 그때 사람들한테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모델 3 같은 새로운 차들이 중국에서 또 엄청 잘 팔리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이 전부 불황으로 움츠러들 때 이익을 내고 성장하고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이 성장주야. 근데 지금 인플레가 난다라는 걸 뭘 뜻하냐면 인플레는 물가 상승률이니까 네. 기업들이 만든 물건 제품 가격도 인상하겠죠. 매출이라는 게 결국은 물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안 늘어도 단가가 오르니까 매출이 오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친한 중소기업의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장님이 작년 매출이 300억인데 올해 500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사장님, 늘었다 많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얘 원자재 가격이 2배 났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적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출이 2배 늘었는데 적자다. 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수입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뭐 전부 다 오르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인상을 했는데 그 결과 물량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주니까 설비는 있는데 생산 물량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근데 아무튼 매출만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세잖아. 네. 작년 300억대 로 추정되는 매출인데 올해 500억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50% 성장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매출이 성장하는데 쿠팡 좋지. 그런데 우리도 성장하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쿠팡의 성장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사장님의 성장은 다를 수 있어라는 건 우리 알죠. 알지만 시장의 참가자들이나 특히 숫자를 그냥 보고서 매출 성장률 몇 프로야?
자, 성장률 제일 빠른 순서대로 기업들 한번 리스트 뽑아봐 라고 투자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현실이잖아.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 회사에게 우리가 프리미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금리가 10%일 때, 5%일 때, 1%일 때 미래에 받게 될 돈의 현재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금리 10%다. 내가 지금 올해 10,000원이 있어. 네. 그럼 내년에는 11,000원 되잖아. 네. 왜냐하면 금리 10%로 운용하니까. 그 말은 거꾸로 내년에 받게 될 10,000원은 현재 가치로는 909원이거든요. 하도 많은 예를 들어서 외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909원을 들고 있으면 10%로 운영하면 1,000원이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9,009원이 9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1,000원이 지금 1,000원과 내년의 1,000원은 같은 1,000원이 아니잖아. 아니죠.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년에 받게 될 1,000원의 가치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네. 성장주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이 되거든요. 오늘 얘를 뭐 10% 간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1%가 2% 되고 3% 되는데 근데 금리는 2배, 3배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금리가 상승하게 될 때 내년에 나올 매출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생기겠지. 낮춰 잡는 게 생기겠지. 그래서 현재 가치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들이 발생하게 될 때 성장주, 테크주가 좀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탁월함이 희석되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내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낮춰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어? 이래버리는 거죠. 왜? 지금이 중요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마어마한 성장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다가 네. 야 지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데 지금 당장 돈 들고 있는 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산주 벌써 떠오르죠. 최근에 막 시멘트주 오르는 거 봤죠. 맞아. 네, 이런 단가를 인상하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성장주가 나빠서 판다라기보다는 네. 이럴 때는 좀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투자의 대안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수급이 약해질 거죠. 물론 테슬라는 대주주님이 팔고 계셔서 수급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 간에 제가 뭐 테슬라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었던 게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그쵸? 한국을 거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또는 투자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의 특성들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가 난 것만 해도 나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어려웠는데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보면 나스닥 100 지수보다 S&P 수익률이 더 좋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형주들, 올드 이코노미 대형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해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인상하고 시장금리 움직이면 조금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금리 얘기 나오셔서 그런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은 올해 금리 인상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은 사실 연준에서 올해 뭐 3차례 정도 뭐 얘기하긴 했지만 늘 꼭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니까. 예, 세 차례 한다면 일단 시장의 기대 레벨인데 지난 12월에 열렸던 FOMC 의사록에서의 발표문을 보면 네 번도 가능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3, 6, 9, 12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그러면 지금 0.25%니까 연말 금리 1.25% 되는 거고 뭐 물론 0%가 1% 된다고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채권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좀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 연준이 만약에 3번 내지 4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2번, 3번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에 이미 2번을 했기 때문에 또 올해 상반기에 대선 지선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지금 3월 말로 끝나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월까지시니까 뭐 대통령 임기 중에 차기 하는 총재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추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임기가 막판에 금리 인상이거나 뭐 어떤 대대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를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이 작년 대비 아무튼
금리를 좀 덜 올리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 속도보다 한국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미국이 뭐 3-4번 올리면 한국은 뭐 두세 두세 번. 번이라 예. 조금. 그래서 저는 일단 2번 찍었어요. 아. 틀릴 것 같아. 확인해봐야 되겠어. 틀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과 결국 재테크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 거니까 부동산에는 올해 좀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사님? 여전히 뭐 부동산이 더 좋죠. 아, 부동산 일단은 좋을 것이다. 왜요? 주식은 아시죠? 우리가 성장주가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뭐 삼성전자부터 또 요새 좀 주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LG화학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게 3대장이잖아요. 물론 현대차까지 하면 4대장이고 여기에다가 뭐 셀트리온까지 하면 5대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카카오 네이버까지 하면 7대장. 자, 아무튼 요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최상위 7대장들, 뭐 5대장들 보면 대부분 테크를 끼고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러니까 이게 BBIG를 다 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옛날에는 한전이랑 SK텔레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테크 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크 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에서 일단 금리 인상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출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의 눈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매출은 뭘까요? 수출이라니까요. 우리 방송 여러 번 했네.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나와, 자판기처럼. 훌륭했어요. 우리 늘 수출을 얘기해 주셔서. 절대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달 1위 한국 그 어디였죠? 예, 산업통상자원. 그렇죠. 거기 확인할 수 있다. 예, 거기서 나왔는데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역사상 최대. 우와, 좋아. 근데 시장의 참가자들은 야, 지난해 5월에 47% 수출이 늘었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10% 되네. 20% 안팎이네? 오, 줄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뭐냐 하면 가장 좋았을 때랑 비교를. 왜? 성장주라는 거니까. 성장주니까. 성장주로서의 특성을 지닌 기업이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게 이해가 되죠. 아, 이게 작년 한 가을부터 수출 탄력 둔화되는 시점과 그러니까 10%대, 20%대로 수출이 증가율이 일단은 반토막 난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또는 이익 전망이라는 게 상향 조정이 그렇게 가파르게 되다가 왜 이익 전망들의 상향 조정이 없고 좀 약간 따꼼한 보고서들.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는 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라고 뭔가를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보고서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 지주회사 보고서는 꼭 찾아오세요. 네. 아주 좋은 보고서 꼭 저는 우리 김 작가 TV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은 저는 팬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에 뭔가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주식시장 잘 돼야 이렇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되고 연봉도 오르고 응?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좋은 직장도 생기고 하는 건데 왜 시장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이러면 안 돼라는 보고서가 나오느냐. 결국 이거는 지금 시장이 뭔가 걸림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나 시장의 걱정거리는 결국은 매출 성장의 둔화. 그럼 모멘텀의 둔화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재미없는 거 알겠는데 뭐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 계속 크게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솔직하게 김 작가 TV 나오면 제가 솔직해지더라고요. 자주 나오셔서. 그런가? 지금 카메라 안 찍히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우리 그런 거 생각을 안 쓰는 것 같아. 우리 둘이 쳐다보면서 방송하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타이밍은 PBR 100 깨질 때라고 제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PBR이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랑 주가가 같아지는 게 1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가 나누기 BPS, 북밸류. 북밸류, 장부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장부가가 10,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이다. 1배. 그러면 참고로 미국은 얼마일까요? 50,000원.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면 지금 50,000원이에요. 정확하게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4.98배더라고요. 역사적인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30년, 35년 정도의 그 미국의 북밸류 대비 주가 PBR 평균이 얼마냐면 3.1배, 3.2배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 주식이 한 60%, 70% 비싼 거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1.1배.
야, 성장주는 아니다, 사실은. 그죠? 무슨 이런 값싼 성장주가 어딨어.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주 스타일의 주식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시장이 성장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1배 정도가 거래되는데, 그 북밸류가 1배가 얼마냐 하면 2,700, 2,800포인트 정도가 1배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0이면 1.1배더라고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물론 이제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익을 많이 내서 북밸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한 3,000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북밸류라는 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늘지 줄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자, 그렇다면 주식 가격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2,700, 2,800을 깼다. 네. 저는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역사적 평균이 1.1배인데 1배 밑으로 깨고 내려가서 또 반등하는 적이 잘 없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97년 외환위기. 예, 이때는 0.7배가 깨졌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9.11 테러. 예, 9.11 테러 때는 0.8배.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시 0.8배. 2015년 저기 그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하고 하면서 우리 그 난리 났던 시기 한 번 있잖아요. 그때 국제유가 20%까지 빠지고 하면서. 예, 그때가 우리나라가 보면 0.9배. 예,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 0.7배. 그러니까 대략 이 시장의 역사적인 저점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다 근데 0.9배 정도에서 사면 굉장히 좋고 거기서는 내려갔다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거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면 최고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까지 좀 튼튼해졌는데 한 1배 정도면 그러면 1배가 그 PBR이 아까 이야기한 2,700에서 2,800이면 이 PBR 1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해 연말에 BPS가 이익이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게 쌓이면 거의 한 3,000 될 텐데 그러면 2,700 정도, 2,800 정도가 만약에 하반기에 갔다. 네. 그러면 괜찮아요. 0.9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주식이 안 살 이유가 있는가. 굉장히 뭔가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는 별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결론적으로 안 올라가는 얘기잖아 지금. 아니, 이제 그때 사도 된다라는 거지. 저가 매수의 레벨을 이야기한 거지. 빠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맨날 틀렸어요. 여러분 제 말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때 사는 건 굉장히 안전한 지대다. 뭐 이 얘기죠, 그때부터는 핵심이. 저는 아마 미국 달러 막 팔아서 네. 살 것 같아요. 그때 전번에 한번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6만 전자 될 때 제가 팔아서 샀다 그랬잖아요. 계좌 인증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팔아는 그 자리에 갔죠. 계좌 인증했구나 그때. 그때는 했군요. 아무튼 제 페이스북 팔로우 분들은 보셨고요. 봤어요, 저 봤어요. 예, 그런 것처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또 2,800 깨지고 700 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한 5% 조정이잖아요. 이제 지금 주가에서 이 정도면 올해 한 해를 놓고 볼 때 저가다 싶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어려워져서 더 빠지면 저는 이제 열심히 또 저가 매수를 계속 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이런 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투자가 편해요. 그렇죠. 이런 뭐 기준. 네, 그래서 PBR 같은. 3,300이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PBR 1.3배였던 거고. 작년 초에 3,300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북밸류가 2,400포인트 정도였었는데 3,300이니까 1.4배, 3배 이상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연말 되니까 2,700, 800이 왔고 올해 연말에는 아마 3,000 가까이 될 거예요. 북밸류가. 그러면 이게 지금 북밸류 가까이 0.7에서 9배 아까 저점일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적인 저점. 우리나라 주식 기준으로 고점일 때는 몇 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1.7배, 1.8배도 본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때 2008년, 7년. 2,000포인트 때. 네, 그때가 제일 비쌌죠. 그리고 이번이 그 다음으로 비쌌습니다. 1.3배 네, 정도. 네, 그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로 갈 때는 고점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고점은 못 잡는다. 고점에 기가 막히게 판다 이건 안 돼. 왜? 더 갈 것 같거든. 아예 옛날에 1.3배지 이제 1.7배까지 갈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런 것보다 쉽잖아. 왜냐하면 내년 BPS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년 밸류에이션 땡기잖아요. 괜찮아요. 2022년 예상 순이익이 얼만데 이러고 하잖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연말 되려면 뭐 360일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가격이 비싸다 싶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먼 미래 가격을 땡겨와요. 그런 시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바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율 급등하고 환율 급등 기본이고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PBR 대비 1배가 깨지고 0.9배다 이러면 저는 좀 많이 살 것 같아요.